네,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도쿄에서 전 세계인의 축제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열렸을 텐데 올림픽이라고 하면 저는 뭐니 해도 그래도 1988년 올림픽을 최고로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때 뭐 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저는 그때는 주부였었어요. 벌써요? 결혼을 하셨다고요? 혹시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집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뭐 거의 그런 셈이죠. 최초 공개네요. 왜 그렇게 네. 했을까요? 아니, 그것이 알고 싶네요. 다음번에는 그걸 한번 풀어보죠, 저희들이. 정말 그때 우리나라가 난리 났었습니다. 정말 그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온 국민들이 축제적인 분위기였어요.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을 때 큰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지금 음악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요. 네. 이 음악을 들으시면 아, 그 사건 하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승현 씨도 기억날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이 I 음악만 think's 들으면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지금 stones. 이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사건이 있는데 88년도 10월 2일 날 올림픽이 폐막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정확히 6일 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커다란 사건이 터집니다. 영등포 교도소에서 지금은 영등포 교도소가 없어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남부교도소로 이사를 가고 영등포 교도소 자리는 지금 이제 아마 재개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영등포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 죄수 25명 이제 수용자들 25명을 아마도 이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전과 공주교도소로 이송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는 이송 과정 중에 교도관을 제압을 해가지고 탈주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중에 일부는 현장에서 검거가 되고요. 네네. 4명 정도가 탈출을 해서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인질극의 주범이 누구냐? 지강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강헌 사건을 오늘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지강혁인데 나 처음부터 이러고 싶었던 거 아니야. It's unkind, it's unkind.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었는데 Holiday, every 당신들처럼 holiday. 돈 없다고 사람 지금 못 받는 세상, 돈으로 검사도 판사도 살 수 있는 세상,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네, 1988년 10월 8일이죠.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죄수 25명을 태운 이송 차량이 충남 공주교도소로 이동을 합니다. 뭐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이례적인 죄수자 이감이었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부 죄수들이 탈주를 준비한 건데요. 이들은 교도소 식당이나 또 작업장 등에서 준 쇠붙이 등을 오랜 시간 갈고 손질해서 머리카락 안에 숨겨 이송 차량으로 들여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호송 교도관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사이 수갑을 먼저 푼 죄수가 다른 죄수의 수갑도 풀어준 거죠. 서로 눈빛을 맞춰서 교도관을 공격하고 집단 탈주까지 감행을 합니다. 지강헌이란 이름도 저 어릴 때 이 사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얼핏 기억이 나는데 당시 34세였던 이 지강헌을 필두로 안광술 22살이었고요. 한희철 22살, 강영일 21살 이렇게 4명이 서울 시내로 잠입을 해서 가정집 등에서 강도짓을 했고 1988년 10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북과자동 고씨 집에 침입을 해서 고씨 일가족을 인질로 잡게 됩니다. 예, 당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흉악범이라고 보도를 해놨습니다만 사실 찾아보니까 이들은 절도범이었어요. 그냥 잡범에 불과했는데요. 리더격이었던 지강헌 같은
같은 경우에는 7회에 걸쳐서 556만 원을 훔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광술 그리고 한희철은 둘이 공범 관계였는데 8회에 걸쳐서 2,100만 원을 절도했고 강영일은 5회에 걸쳐서 631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절도범들이었는데 이게 사형수가 아니었잖아요. 살인범처럼. 그런데 굳이 이렇게 탈옥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탈옥하면 형량이 더 늘어나는데. 기껏해야 절도죄라도 한 3, 4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지강원 같은 경우에 17년형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형이죠. 징역 17년이요? 네. 그런데 556억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도대체 17년이 어떻게 그 산정이 된 거냐를 좀 이해를 하려면 사회보호법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 일종의 보완 처분인데요. 사회를 그들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응보적인 형벌 형태로 징역형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처분이 있었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그러니까 자유형입니다.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동종전력 유사한 죄를 지었을 때 보호감호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지강원은 절도 전력이 2회 이상 있었고요. 그리고는 합계가 3년 이상이 됐었고요. 한 번에 만약에 3년이라고 해도 두 번이면 6년이니까 3년 이상은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네. 왜 17년이 나왔냐? 예. 플러스 보호 감호가 10년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556만 원에 17년형이 선고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강원 입장에선 너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징역보다도 오히려 더 보호 감찰이 더 길 수가 있네요. 네. 7년인데 그때는 이제 20년. 그렇습니다. 그때는 와. 보호 감호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예. 했던 게 뭐냐? 당시에 보호 감호는 좀 오용됐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양심수들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반정부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도 보호 감호로 이유 없이 이제 수감을 시켜놓는 그런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교도소에서부터 억울한 마음을 풀었던 지강헌.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8년인데요. 같은 시기에 터진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부패 사건인데요. 자, 형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뇌물수수 그리고 각종 인사 개입 또 횡령 등을 일삼았던 이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이 탈취했던 금액 무려 100억 원대에 가까웠습니다. 자, 하지만 전경환 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얼마였을까요? 징역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면서 3년이 채 안 돼서 이렇게 석방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 17년을 받은 지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제 지강헌은 당시의 사건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네네. 도대체 이런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알려진 거냐 하는 게 사실 의문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북가자동에서. 그런 와중에 마지막 순간에 언론사를 다 불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언론사가 다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강헌이 하는 얘기들을 바깥에서 다 전달을 받고 듣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하는 거를 다 들어서 이제 언론사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전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강헌이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나는 556만 원으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100억대 도둑은 3년 정도만 징역을 살고 나가다 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 있는 놈은 다 빠져나고 돈 없는 나 같은 사람들만 이제 17년씩이나 이렇게 썩어야 되냐? 이게 이제 지강헌이 가졌던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탈주를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렇게 억울한 마음에 탈주까지 했지만 이 자유를 움켜쥔 지 겨우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넘는 경찰에 둘러싸이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이거 어떤 발언을 행동할지도 몰라.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예. 그러니까 어. 그리고 가라. 지방으로 짓고 싶지 말고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 연락이 될 수 있게끔 그래.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하는데
지강원의 목소리로 요구 조건을 들으셨는데요. 당시 서대문구 북가저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서 1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과 구경 나온 시민들로 집주위가 북적이고 있지요. 치안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어. 이게 어디 재수가 판사 검사를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어? 사람을 죽이고도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약속한 시간이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그러면 했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못하겠으면 내가 다 철수시키고 형사반장하고 딱 단둘이만 만나게 해줄게. 근데 너 데리고 있던 교도관도 왔어. 어? 인질범의 가족 모습인데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담을 넘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권총을 들고 있는 지강원의 모습입니다. 네 명 중에 이제 2명이 저 장면이 아주 예. 기억에 선명한 장면인데. 위급했어요. 예. 자, 1988년 10월 15일 밤 9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저동에 있는 고 씨의 집에 4명이 침입합니다. 지강원, 안광술, 강영일 그리고 한희철인데요. 당시 이제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흉악범 탈주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고 씨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무덤덤하고 침착하게 이들 4명의 말을 따라서 수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이제 이들 4명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요. 그래서 함께 뭐 친척 집에나 뭐 친구 집에 온 듯이 뭐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요. 이들 인질이면 인질인데 이들과 함께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언제 이들의 태도가 바뀔지 모르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고 씨의 아버지가 잠깐 조는 틈을 타서 다음 날인 1988년 10월 16일이 되겠죠. 새벽 4시쯤 거실을 지키고 있었던 한 인질범이 잠깐 조는 사이에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급박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결국에는 고 씨의 신고로 자그마치 경찰 1000명이 출동을 해가지고 아까 뭐 그 보신 것처럼 아주 현장이 엉망진창이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거의 총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교도관으로부터 뺏은 총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일촉즉발의 이제 상태가 계속됐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요구를 이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질 협상이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인질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큰딸만 20대 초반이었고 그 밑으로 어린 동생들이 있었고 또 어머니뿐이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영화를 보면 인질범들과 그 협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 당시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계셨나요? 그때는 경찰청 내에 그런 전문가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질범의 목소리가 그냥 생 목소리가 그대로 온 그 언론 기자들하고 뭐 주민들한테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이들이 교도소에 있을 때 영등포 교도소에 있을 때 아마도 종교 활동에서 담당했던 스님이 계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스님까지 현장에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집으로 담을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 하고서는 장독대에서 이제 지강원과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지강원이 다 필요 없다 해가지고 쫓겨난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아주 두서없이 이렇게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고 피해자가 한 명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지강원 일당이 사실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죄질이 진전된 사이코패스들은 아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요. 비록 그 협상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계통에서 베테랑이신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만약에 위험했을까요? 위험을 하여튼 배제하기는 일단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너무 여러 사람이 너무 여러 통로로 사실은 침입을 시도하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인질범이 인질을 붙잡고 총까지 들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완전 스트레스 상태에서 실수하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언론사까지 지금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구 소리를 지르는 그
얘기의 내용을 보면 마치 본인들이 영웅이 된 것 같은 이런 스토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모두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불공평하고 우리는 그런 이제 뭐 불공평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마치 본인들이 탈주한 것처럼 불법 행위를 해놓고 본인이 굉장히 정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강원 일당이 범죄를 저질러서 받은 17년의 형량은 적합하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법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강원 일당에게 이제 인질로 잡혀있던 고 씨 가족들의 인터뷰나 당시에 이제 경찰들 증언에 따르면 지강원 일당이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 씨 가족의 딸을 인질로 삼았을 때 그녀의 이제 지강원이 목에 흉기를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때도 귓속말로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절대 해치지 않겠다. 이런 말로 오히려 그 딸을 안심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마치 고 씨의 딸이나 이제 가족들은 지강원을 옹호하듯이 언론사에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지강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교수님 어떤 사람인가요? 네, 뭐 안타까운 사람인 건 틀림이 없죠. 물론 뭐 미화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해야 됩니다. 예, 예. 모든 불법 행위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강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막내로 태어납니다. 5남매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든 먹여 살리는데 급급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관심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다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비행도 저지르고 그래서 교도소를 결국은 드나들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 사람이 시인이 되고 싶다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나름대로 시를 짓는 습작을 교도소 안에서 하기도 했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좀 더 괜찮은 보호 환경에서 성장을 했더라면 뭐 아름다운 청소년기를 지나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틀림없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지강원 일당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강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런 인질들, 아까 그 고 씨 가족들이나 주변 경찰들의 이런 인터뷰 때문에 이때부터 지금은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좀 생소했던 심리학 용어가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스톡홀름 신드롬. 네. 교수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스톡홀름에서 일어났던 범죄 사건이고 그때도 이제 은행 강도들이 들어가서 이제 고객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이 막 총질을 하면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질범이 중재하는 역할처럼 인질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내 생명이 결국은 인질범의 일거수일투족 저 행동에 달려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인질범과 동화가 되고 경찰을 적대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왜 고 씨의 딸에게 뭐 흉기를 목에다 갖다 대면서 바깥에 대고 이제 위협을 하는 이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하다 절대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좋은 사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간에선 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니라 리마 증후군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리마 증후군은 뭔가요? 네, 리마 증후군은 이건 완전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스톡홀름 신드롬이 인질들이 인질범의 심리 상태에 동화되는 데 비해서 네. 인질범의 심리 상태가 인질들에게 동화되는 걸 리마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인질들이 가족처럼 대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 네. 그래서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도주하던 와중에 뭐 일주일 동안 뭐 굶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굴었다고 그래요. 물론 뭐 나중에 아버지가 빠져나가기는 했으나 뭐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인질범을 마치 엄마처럼 이 이제 인질범 중에 두 사람은 20대 초반이었잖아요. 네. 아직 뭐 다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모친이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이 필요한 걸 제공하거나 하면 아직은 어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심리적 유대감 같은 게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려 13시간에 걸친 인질극 결국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탈주범들의 인질극은 결국 자살극으로 끝났습니다. 지강헌 등 탈주범 4명이 5번째로 침입한 서울 북가주하동 씨 집에서 고 씨 일가족 6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던 끝에 13시간 반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과 대치한 탈주범은 오전 11시쯤 가족과 친지들의 설득으로 인질로 잡고 있던 씨 일가족 6명 가운데 고 씨의 부인 씨와 아들 을 풀어줬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강영일이 경찰이 대기시킨 도주형 버스를 확인하고 고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강헌이 강영일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며 권총 한 발을 쏘았습니다. 지강헌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자 한혜철과 안광술이 지강헌을 덮쳤고 한혜철이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이때가 낮 12시였습니다. 총을 빼앗긴 지강헌이 유리를 깨고 난동을 부리자 인질로 잡혀있던 고 씨의 맏딸 양이 오히려 지강헌을 말렸고 이 사이 한희철과 안광수는 뒷방으로 가 권총으로 머리를 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낮 12시 20분 지강헌이 깨진 유리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순간 경찰의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지강헌이 목에 깊은 상처와 4군데의 총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채 연행됐습니다. 낮 12시 25분 뒷방에 쓰러져 있던 한혜철과 안광술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운구돼 나왔습니다. 이로써 경찰의 탈주범 체포와 인질 구출 작전은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자, 앞서 영상 본 것을 좀 정리를 해보죠. 지강헌을 포함한 4명의 인질범 중에 이제 경찰이 도주 차량을 준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내 역할을 했던 강영일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교도관에게 처음 뺏어갔던 총에서는 이제 5발의 총알이 있었는데요. 첫 2발은 처음 경찰이 집을 에워쌌을 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쐈었고요. 또 나머지 2발은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한희철과 그리고 안광술이 자살을 할 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발은 실제로는 이제 나이가 제일 막내는 아니었지만 이 지강헌 일당에서 막내 역할을 담당했던 강영일이 자수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선물이다라면서 지강헌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용으로 그 1발을 강영일에게 쐈습니다. 자, 이렇게 총알을 다 쓰게 되자 정작 지강헌 본인은 깨진 유리 조각을 이용해서 자해를 시도했고요. 이 모습에 인질이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경찰은 앞서 보신 것처럼 지강헌의 무릎과 복부를 저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지강헌은 이송이 됐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죠. 예, 이렇게 네. 끝이 났네요. 저도 지금 이 뉴스 봤던 거 옛날에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네. 다시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보이네요. 지금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현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렇게 정말 무질서한 와중에 피해자가 죽지 않은 거는 정말 하늘이 도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이네요. 네. 예.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가서 기자들이 보도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이제 녹음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거죠. 사회보호법 이대로 괜찮은가?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부각이 되고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폐지가 되는데 그게 언제냐? 그게 결국 2005년도.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했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사건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루머의 루머.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루머는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은 지강헌이 아니다. 진짜 주범은 따로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좀 돌았었거든요. 처음에 이송 차량을 탔던 사람들은 25명이나 됐었죠. 네. 예, 지강헌 일당 4명만 이송했던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김 씨라는 자가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스스로 2014년에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사실 모든 탈주 계획은 내가 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네요. 네. 그리고는 교도관이 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총을 뺏은 자도 사실은 나다. 지강원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는 당시에 나만 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강령일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계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령일과 계획을 하고 인질극 끝에 사망에 이른 사람은 우연히도 지강원이었던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루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실 지강원이 마지막으로 들으려고 했던 노래는 홀리데이가 아닐 뻔했다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이 홀리데이라는 노래는 비지스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스콜피온이라는 독일 그룹이 있었는데 이 락 그룹도 홀리데이라는 노래를 이제 발매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장에서 홀리데이가 있는 테이프 2개를 담장 넘어서 줬는데 스콜피온즈의 헤비메탈 홀리데이도 그 안에는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강원이 이런 테이프를 요구했을까요? 왜 듣고 싶었을까? 교도소에 지금 이렇게 음악 감상을 할 수는 없었잖아요. 이들도 사실은 당시에 청춘이었고. 근데 하필 이렇게 인질 협상을 하는 그런 긴박한 그리고 이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강원이 왜 이런 그러니까 시인이어서 시인을 꿈꿔서 로맨티스트다. 이런 감성이 풍부해서 이런 음악을 테이프를 요구했는가? 그게 참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17년형을 받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시를 쓰면서 이런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도 교정시설 내에서 그럼 이렇게까지 정말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어야만 했을까. 그게 사실은 교화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애당초에 정말 죄질이 진전이 많이 되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음악을 듣는 로맨틱한 감정이 없어요, 애당초에. 그런데 이제 이 지강원 등 이제 20대 청년들은 사실은 그 지경까지 간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제가 마지막 루머를 준비했는데요. 이 루머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총에 맞은 지강원은 살 수 있었습니다만 의사들이 서로 수술을 미루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서 사망한 것이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교수님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아주 나중에 알려진 사실로 보이는데요. 레지던트를 했던 의사가 나중에 양심 선언처럼 글로 남긴 내용으로 보여서 이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강원은 총을 맞았잖아요, 몸에. 그러고는 목을 유리로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외과가 있고 흉부 외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의사들이 서로 수술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가지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또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죠. 수술대 위에서 자기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이벤트를 겪는 것은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신이 해라, 뭐 또 당신이 해라 이러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수술이 지연돼서 결국은 출혈이 많다 보니까 사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를 레지던트가 그 당시에 이제 입회했던 레지던트가 글로 올렸다는 거죠. 다시 봐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인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3명의 죄수 그리고 32년 전 그들이 마지막까지 외친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강원 사건을 통해서 한번 좀 고민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강헌 사건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신창원 사건도 우리가 생각이 나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절도, 기껏해야 재산범죄인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엄벌을 해야 될 이유가 대체 뭐였냐 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회보호법을 폐지할 때는 인권보호라는 이제 그 순수한 목적이 달성된
낸 것처럼 굉장히 성취감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폐지한 법을 다시 만드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이제는 정말 뭐 상습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만기 출소로 출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위험을 대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지 정말 대책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씁쓸하네요. 자,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신 우리 이수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